새벽 3시 날카로운 금속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처음엔 꿈인 줄 알았는데 귀를 기울이니 분명히 들렸습니다. 쇠로 된 무언가를 바닥에 긁는 것 같은 소리였고 규칙적이면서도 어딘가 섬뜩했습니다.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거실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커튼을 살짝 젖히고 밖을 내다보니 희미한 달빛 아래로 우리 아파트 단지의 지하실 입구가 보였습니다. 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든 사람이었고 그 불빛이 천천히 지하실 철문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보니 102동 1층에 사는 이옥자 할머니였습니다. 78세쯤 되셨을 거예요. 항상 혼자 사시고 인사를 해도 고개만 까딱하실 뿐 말씀이 별로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 할머니가 새벽 3시에 지하실로 들어가신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게다가 손에 뭔가 들고 계셨는데 검은 봉투 같았고 무겁게 축 늘어진 모양이 왠지 불안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할머니는 지하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사라지자 주변은 다시 어둠에 잠겼고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지하실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치매가 오신 건 아닐까요? 아니면 지하 창고에 뭔가 급한 일이 생긴 걸까요? 여러 생각이 스쳤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고 그냥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새벽 3시만 되면 똑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매번 창문으로 달려가 확인했고 매번 같은 광경이었습니다. 이옥자 할머니가 손전등을 들고 검은 봉투를 들고 지하실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4일째 되던 날 참다 못해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맞은편 할머니 매일 새벽에 지하실 가시는데 좀 이상하지 않아? 남편은 코를 골며 뒤척이더니 대충 말했습니다. 그냥 잠이 안 오셔서 산책하시는 거 아니겠어? 노인들 그러시잖아. 하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산책이라면 단지를 걷거나 공원을 가시지 왜 새벽마다 지하실로 가시겠습니까? 게다가 손에 든 검은 봉투는 뭐고 그 금속 소리는 또 뭐란 말입니까?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단지에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303호 김순자 씨를 만났는데 그분이 창백한 얼굴로 저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박선옥 씨 들었어요? 지하 주차장에서 고양이 사체가 나왔대요. 그것도 2마리나.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고양이요? 누가 그런 짓을. 그러게요. 관리사무소에서 CCTV 확인한다는데 요즘 단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밤에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그 순간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마다 지하실로 가시던 이옥자 할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혹시 그분이. 그날 오후 단지 게시판에는 주민들의 글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지하에서 이상한 소리 들은 사람, 102동 지하실 쪽에서 이상한 불빛 봤어요. 요즘 고양이들이 안 보이는데 혹시. 저는 그 글들을 읽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고 이제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시계는 새벽 3시를 향해 천천히 다가가고 있었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오늘 밤엔 반드시 확인하겠다고. 금속 소리가 다시 들렸을 때 저는 이미 옷을 입고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분리수거를 하러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205 이영숙 씨와 401호 최미자 씨가 서 있었고 두 분은 무언가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자 잠깐 입을 다무셨다가 다시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박선옥 씨도 들었죠? 고양이 일? 네, 어제 김순자 씨한테 들었어요. 이영숙 씨가 주변을 살피더니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말이에요. 저번 주에도 한 마리 죽은 거 발견됐대요. 근데 관리사무소에서 쉬쉬했다나 봐요. 3마리나요? 그러게요. 그리고 있잖아요. 최미자 씨가 눈빛을 주고받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백이동 1층 사는 이옥자 할머니 있잖아요. 요즘 행동이 좀 이상하다는 얘기가 많아요. 새벽에 지하에서 뭘 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만 본 게 아니었던 겁니다. 저도 봤어요. 새벽에 지하실로 들어가시는 거. 그쵸? 저희도 봤어요. 근데 손에 뭘 들고 계시던데 그게 봉투 같기도 하고. 엘리베이터가 도착했고 우리는 말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 버튼을 누르는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렸고 이옥자 할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를 보더니 조용히 고개만 까딱하셨습니다. 저희도 어색하게 인사를 했고 엘리베이터 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무심한 척 할머니를 슬쩍 봤는데 그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에 검붉은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손톱 사이 손가락 마디마다 말라붙은 듯한 검붉은 자국이었고 마치 피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시선을 돌렸지만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이영숙 씨도 그걸 본 것 같았고 눈빛만으로 서로 확인했습니다. 1층에 도착하자 할머니는 먼저 내리셨고 천천히 지하실 쪽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최미자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 봤어요? 봤어요. 저거 피 아니에요? 설마 고양이를. 아무도 끝까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단지 주민 카톡방은 난리가 났습니다. 백이동 1층 할머니 이상해요. 새벽마다 지하실 가시는 거 맞죠? 오늘 엘리베이터에서 봤는데 손에 피 묻어 있었어요. 아이들 밤에 혼자 다니지 못하게 하세요. 메시지는 계속 올라왔고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밤 10시쯤 관리사무소에서 공지가 떴습니다. 주민 여러분, 최근 단지 내에서 발견된 동물 사체 건과 관련하여 CCTV 확인 중입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확인되는 대로 공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을 때 저는 커튼을 꼭 닫았습니다. 혹시라도 할머니와 눈이 마주칠까봐, 혹시라도 할머니가 저를 보고 계실까봐. 새벽 3시 금속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창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눈을 꼭 감았지만 귓가에 들리는 그 소리를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진실이 뭔지 확인해야 한다고. 그 다음 날 밤, 저는 잠옷 위에 얇은 점퍼를 걸쳤습니다. 시계는 새벽 2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내려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핸드폰을 쥐고 있었고, 만약을 대비해 손전등 앱을 켜둔 상태였습니다. 새벽 3시 정각, 금속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살짝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고 복도는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어서 어두웠습니다. 계단을 조용히 내려가며 지하실 쪽을 바라봤는데 역시나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이옥자 할머니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할머니를 따라갔습니다. 할머니는 지하실 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셨고 저는 20m쯤 뒤에서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귓가에서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은 더 어두웠습니다. 벽에 붙은 형광등은 깜빡이고 있었고 공기는 눅눅하고 묵은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벽을 짚으며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계단 끝에서 복도가 나왔고 복도 끝에 희미한 빛이 보였습니다. 촛불 같았습니다. 주황빛 불빛이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발소리가 날까봐 발끝으로 걸었고 벽에 몸을 붙인 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았고 손가락 2개 정도 들어갈 만큼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방 안에는 촛불 6개가 켜져 있었고 그 불빛 아래로 이옥자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무언가를 꿰매고 계셨는데 낡은 천 조각들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검은 봉투들이 쌓여 있었고 벽에는 사진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이었고 모두 흑백이거나 색이 바랜 것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바늘을 움직이며 중얼거리고 계셨습니다. 영호 씨는 이 넥타이를 좋아하셨지. 정희 씨는 이 스카프를 항상 두르셨고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슬픔이 묻어 있었고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자세히 보려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비거. 제 발이 바닥에 낡은 나무판을 밟았고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고요한 지하실에서는 크게 울렸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할머니의 고개가 돌아왔습니다. 촛불에 비친 할머니의 얼굴은 그림자로 반쯤 가려져 있었고 눈빛만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누구세요? 목소리는 차갑지도 화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도망가야 한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박선옥 씨 맞죠? 할머니는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서며 더듬거리듯 말했습니다. 저기 죄송합니다. 그냥
그거. 할머니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보면 안 돼요. 그 한마디에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몸을 돌려 계단을 향해 뛰었고 뒤에서 할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면서 여러 번 발을 헛디뎠고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간신히 올라왔습니다. 지상으로 나와 복도를 달렸고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남편이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화장실 갔다 왔어. 거짓말이었지만 달리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지만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거 보면 안 돼요. 대체 뭘 보면 안 된다는 걸까요? 그 방에는 무엇이 있었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발밑에 뭔가 놓여 있었습니다. 낡은 인형이었습니다. 천으로 만든 작은 인형이었고 얼굴은 헝겊으로 꿰매져 있었으며 옷은 누더기처럼 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형의 목에는 작은 종이가 묶여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그 종이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오지 마세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인형을 떨어뜨렸고 그것은 바닥에 떨어져 뒹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그 인형 생각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오지 마세요.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할머니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촛불 앞에서 무언가를 꿰매던 그 모습, 벽에 붙은 수많은 사진들, 검은 봉투들.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백이동 할머니 있잖아. 나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아.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경찰? 왜? 뭔가 이상해. 새벽마다 지하실 가시고 고양이도 죽었잖아. 그리고 어젯밤에 내가 지하실 갔다 왔거든. 뭐? 혼자? 저는 어젯밤 일을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지하실에서 본 것들, 할머니에게 들킨 것, 그리고 문 앞에 놓인 인형까지. 남편은 얼굴이 굳어지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확실히 이상하긴 하네. 근데 경찰까지 부를 일인가? 그럼 어떡해?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고? 남편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럼 내일 아침에 관리사무소에 먼저 얘기하고, 그래도 안 되면 경찰에 연락하자. 하지만 저는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3시, 또다시 금속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창문 밖으로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지하실로 가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112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입니까? 신고하려고요. 새벽 4시쯤 경찰차 2대가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경광등이 깜빡이자 불이 켜진 집들이 하나둘 늘어났고 주민들이 창문으로 내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경찰관들을 맞이했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백이동 1층에 사는 이옥자 할머니가 매일 새벽 지하실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이 사체도 여러 번 발견됐고요.
경찰관은 수첩에 받아 적으며 물었습니다. 직접 보신 겁니까? 네, 어젯밤에 지하실까지 따라갔었는데 촛불 켜놓고 무언가를 꿰매고 계셨어요. 검은 봉투도 많았고 벽에는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찰관들이 지하실로 향했고 저와 몇몇 주민들이 뒤따라갔습니다. 김순자 씨, 이영숙 씨, 최미자 씨도 나와 있었고 모두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지하실 계단을 내려가는데 공기가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복도 끝, 그 방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고 경찰관이 노크했습니다. 계세요? 경찰입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경찰관이 다시 노크했고 그래도 대답이 없자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묵은 냄새가 확 퍼졌습니다. 촛농 냄새와 곰팡이 냄새, 그리고 뭔가 오래된 것들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이 안으로 들어갔고 저희도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어젯밤 제가 본 것과 똑같았습니다. 벽에는 사진들이 빼곡했고 바닥에는 검은 봉투들이 있었으며 작은 탁자 위에는 명패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경찰관 하나가 명패를 집어들었습니다. 김영호, 최정의 장민석. 읽다가 멈추더니 저를 봤습니다. 이 사람들 아십니까? 네, 다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에요. 근데 다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뒤에서 김순자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영호 씨는 작년에 돌아가셨고 최정희 씨는 2년 전에 다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경찰관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봉투를 하나 열어보니 안에는 낡은 옷가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넥타이, 스카프, 구두, 편지들, 사진들이었습니다. 경찰관이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이옥자 씨를 찾아야겠습니다.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침부터 집에 안 계셨어요. 그럼 일단 연행 조치하겠습니다. 발견되는 즉시 경찰서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지하실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이미 해가 떠오르고 있었고 단지에는 주민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를 지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소파에 주저앉았는데 몸이 후들거렸습니다. 옳은 일을 한 건지 아니면 괜한 일을 저지른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옥자 할머니를 찾았고 지금 조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와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조사실 복도를 지나가는데 한쪽 방 안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기억해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조사실 안으로 들어가자 경찰관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저를 보고 자리를 권했고 저는 긴장한 채로 앉았습니다. 박선옥 씨 맞으시죠? 신고하신 분이시고요. 네, 맞습니다. 이옥자 씨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언제부터 이상한 점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새벽 3시의 금속 소리, 지하실로 향하는 할머니, 고양이 사체, 주민들의 불안, 그리고 제가 직접 지하실에 갔던 일까지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었습니다. 지하실에서 뭘 보셨습니까? 촛불이 켜져 있었고 할머니가 천 조각들을 꿰매고 계셨어요. 검은 봉투도 많았고 벽에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명패들도 있었어요. 명패요? 네, 돌아가신 주민들 이름이 적힌 명패들이었어요. 경찰관이 잠시 뭔가를 확인하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이옥자 씨가 위협적인 행동을 하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그건 없었어요. 그냥 보면 안 된다고만 하셨어요. 폭력이나 협박은요? 없었습니다. 다만 다음날 제 집 문 앞에 인형이 놓여 있었고 더 이상 오지 마세요라는 쪽지가 있었어요. 경찰관은 수첩을 덮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선옥 씨, 사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이옥자 씨가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닙니다. 네. 그럼 고양이는요? 그리고 지하실에 있던 것들은요? 고양이 건은 교통사고였습니다. CCTV 확인 결과 차에 치여 죽은 거였고 이옥자 씨가 그걸 발견해서 묻어준 겁니다. 여러 번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지하실에 있던 것들은요?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옥자 씨는 단지 내에서 홀로 돌아가신 어르신들의 유품 정리를 자원봉사로 해오셨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도 확인했고 유족들이 가져가지 않은 물건들을 모아서 일종의 추모 공간을 만드신 거죠. 추모 공간이요? 네. 지하실은 원래 창고였는데 관리사무소 허락받아서 쓰셨다고 합니다. 다만 주민들이 불안해할까봐 조용히 하신 거고요. 저는 멍하니 경찰관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잘못한 게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주민들에게 오해를 산 건 사실이니 앞으로는 좀 더 공개적으로 하시라고 권유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때 옆방 문이 열리고 이옥자 할머니가 나오셨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보더니 잠시 멈췄고 저도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서운함과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선옥 씨,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웠죠? 이해해요. 저도 설명을 못한 제 잘못이 큽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이제 다들 알게 됐으니 오히려 잘 됐을지도 모르겠네요. 할머니는 작게 웃으시더니 천천히 경찰서를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경찰서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단지 게시판을 확인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공지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백이동 이옥자 어르신은 지난 5년간 단지 내 홀로 돌아가신 어르신들의 유품 정리를 자원봉사로 해오셨습니다. 지하 창고는 관리사무소 승인하에 추모 공간으로 사용 중이었으며 최근 발생한 오해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오해했네요. 할머니께 죄송합니다. 그런 일을 하고 계셨다니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도 댓글을 달려고 했지만 손이 떨려서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모든 걸 얘기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은 아니야. 누가 봐도 오해할 만했어. 근데 할머니한테 사과는 해야 할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새벽 3시 금속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밖을 봤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손전등을 들고 지하실로 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습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외롭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는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번엔 숨어서가 아니라 당당하게 할머니를 찾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지하실 계단을 내려가는데 이번엔 두렵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 그 방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 촛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노크했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박선옥이에요.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고 잠시 후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할머니는 촛불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예전처럼 무언가를 꿰매고 계셨고 제가 들어가도 손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할머니 맞은편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고 저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했어요. 할머니는 손을 멈추고 저를 봤습니다. 오해할 만했어요. 저도 설명을 안 했으니까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데. 할머니가 작게 웃었습니다. 좋은 일이라뇨. 그냥 혼자 가신 분들이 불쌍해서요. 유족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제가 기억해 드리려고 했어요. 할머니는 왜 이런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할머니는 바느질을 다시 시작하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혼자거든요. 전쟁 때 부모님을 잃었고 형제자매도 다 흩어졌어요. 결혼도 못했고 자식도 없고 평생 혼자 살았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알게 됐어요. 혼자 죽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무도 기억 안 해준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할머니, 5년 전에 옆집 김영호 씨가 돌아가셨어요. 혼자 사시다가 심장마비로 가셨는데 유족이 와서 유품 정리하는 걸 봤죠. 대충 보더니 대부분 버리더라고요. 넥타이, 시계, 사진들 다 쓰레기통에 넣더라고요. 할머니의 손이 잠시 떨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생각했어요. 저도 죽으면 이렇게 되겠구나. 평생 모았던 것들,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다 쓰레기가 되겠구나. 저는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물건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유족들이 버린 것들, 관리사무소에서 처분하려던 것들, 그걸 모아서 여기 보관하고 이름표를 붙여서 기억해 드리려고요. 할머니는 옆에 있는 담요를 보여주셨습니다. 1000조각들을 이어 붙인 담요였는데 각 조각마다 작은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영호 씨는 이 넥타이를 좋아하셨고 최정혜 씨는 이 스카프를 항상 두르셨어요. 장민석 씨는 이 손수건을 늘 주머니에 넣고 다니셨죠. 할머니의 손가락이 천천히 담요를 쓰다듬었습니다. 이렇게 이어 붙이면 그분들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이 담요 안에 살아계신 것 같아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할머니를 무서운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괜찮아요. 사람들은 모르는 걸 무서워하는 법이니까요. 고양이는요? 고양이도. 할머니가 잠시 슬픈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떠돌이 고양이들이었어요. 매일 밥을 줬는데 차에 치여 죽더라고요. 그것도 여러 번. 그래서 제가 묻어줬어요. 아무도 묻어주지 않으니까요. 할머니, 저도 결국 이 고양이들이랑 똑같아요. 혼자 살다가 혼자 죽고 아무도 기억 안 해주는 존재. 그래서 더 안타까웠나 봐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저는 기억할게요. 할머니가 하신 일들, 할머니의 마음 다 기억할게요.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고마워요, 박선옥 씨. 경찰까지 부르게 해서 미안했어요. 제가 더 미안해요. 오해해서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고 그림자가 벽에 일렁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그림자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바느질을 시작하셨습니다. 담요가 거의 다 완성됐어요. 이제 마지막 조각만 붙이면 돼요. 마지막 조각이요?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제 조각이요. 제가 죽으면 누군가 제 물건도 여기 붙여주겠죠. 할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이제는 이 담요가 있으니까요. 제가 죽어도 여기 남아 있으니까요. 저는 담요를 바라봤습니다. 수십 개의 천 조각들, 수십 명의 이름들, 수십 개의 살들이 하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게 이옥자 할머니의 손으로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할머니가 만든 건 단순한 담요가 아니라는 걸. 그건 사랑이었고 기억이었으며 존재의 증명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자주 할머니를 찾아뵙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과하는 마음에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할머니와 이야기하는 게 좋았습니다. 할머니는 단지에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김영호 씨는 평생 은행원이셨어요. 매일 정장을 입고 출근하셨는데 이 넥타이를 특히 아끼셨대요. 할머니는 담요의 한 조각을 가리키셨습니다. 네이비 블루 넥타이 천이었습니다. 최정혜 씨는 젊었을 때 무용수셨어요. 이 스카프는 무대에서 쓰셨던 거래요. 평생 간직하셨죠? 분홍빛 스카프 조각이었습니다. 장민석 씨는 625 참전 용사셨어요. 이 손수건에는 부대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세탁할 때마다 조심조심 하셨대요. 흰 손수건 조각에는 희미하게 부대 마크가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담요는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생이 담긴 기록이라는 걸. 할머니, 이분들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책이요? 네. 단지 주민들이 알 수 있게요.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이분들을 기억할 수 있잖아요.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제가 글을 잘 못 써서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정리할게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기억을 더듬어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저는 그걸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매일 저녁 지하실에서 만나 두세 시간씩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작업을 하던 중 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박선옥 씨는 왜 이렇게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죄책감 때문이었어요. 할머니를 오해했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달라요. 어떻게요? 할머니가 하시는 일이 정말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저도 배우고 싶어요. 사람을 기억하는 방법을요.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고마워요. 혼자 하던 일이었는데 이렇게 함께 해주시니 든든하네요. 몇 주가 지나자 작은 책자가 완성됐습니다. 기억의 담요 마이너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웃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그 책자를 관리사무소에 가져갔고 관리소장님이 감동하시며 단지 게시판에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에 비치해서 누구나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김영호 씨가 이런 분이셨구나. 최정혜 씨 무용수셨다니 몰랐네요. 장민석 할아버지 참전 용사셨구나. 감사합니다.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고 주민들이 지하실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꽃을 가져오셨고 어떤 분은 초를 켜고 묵념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돌아가신 분들의 생전 이야기를 추가로 들려주시기도 했습니다. 지하실은 더 이상 무서운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추모의 공간이자 기억의 공간이자 사랑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와 지하실에 앉아 있는데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박선옥 씨, 네 할머니, 저 이제 안심이 돼요. 왜요? 예전엔 제가 죽으면 이 담요를 누가 이어갈까 걱정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당신이 있으니까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어요. 담요도 더 커져야 하고, 이야기도 더 모아야 하고, 그러니까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해요. 그래야겠네요.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별들처럼 사람들도 죽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남아서 빛나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 그 빛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 한 그 사람은 계속 살아있는 거라고. 다음 날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단지 주민들이 모금을 해서 지하실을 제대로 된 추모관으로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벽을 새로 칠하고 조명을 설치하고 의자도 놓고 방명록도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계시다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평생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네요. 할머니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함께 있잖아요. 그날 저녁 할머니는 담요의 마지막 조각을 꿰매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무슨 조각이에요?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제 조각은 아니에요. 당신 조각이에요. 네. 박선옥 씨도 이 담요에 들어가야죠. 당신도 이 이야기의 일부니까요. 저는 당황했지만 할머니는 이미 바늘을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제 이름이 천천히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하실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벽은 연한 베이지색으로 새로 칠해졌고 따뜻한 조명이 설치되었으며 편안한 의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기억의 방이라는 작은 팻말이 걸렸고 벽 한쪽에는 기억의 담요가 액자 속에 걸려 있었습니다. 개관식 날 단지 주민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관리소장님이 앞에 나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옥자 어르신의 헌신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5년 동안 묵묵히 우리 이웃들을 기억해 주신 할머니께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고 할머니는 부끄러워하시며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리고 박선옥 씨께도 감사드립니다. 할머니를 도와 이 공간을 알리고 기록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저도 박수를 받았지만 민망했습니다. 저는 그저 할머니를 도왔을 뿐이었으니까요. 개관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방을 둘러봤습니다. 담요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분도 계셨고 방명록에 글을 남기는 분도 계셨습니다. 김영우 아저씨, 이제야 찾아뵙네요. 좋은 곳에 계세요. 정희 이모, 무용 수셨다는 거 오늘 처음 알았어요. 멋지세요. 장민석 할아버지,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모습들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머니가 옆으로 오셔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이분들이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도 이제 편히 쉬세요. 더 이상 혼자 하실 필요 없어요. 고마워요, 박선옥 씨. 그런데 며칠 후 할머니께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었고 관리사무소에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관리소장님과 함께 문을 열었는데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옷도 가구도 짐도 모두 없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편지 한 장만 놓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박선옥 씨에게 갑자기 떠나서 미안해요. 설명도 없이 가는 게 예의는 아니지만 저는 원래 작별 인사를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많이 아팠어요. 병원에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죠. 그래서 서둘러 담요를 완성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당신을 만났어요. 처음엔 무서워하던 당신이 나중엔 제 가장 든든한 친구가 되어 주었죠. 덕분에 마지막 시간을 외롭지 않게 보낼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저는 시골에 있는 요양원으로 갑니다. 거기서 조용히 마지막을 맞이하려고요. 찾아오지 마세요. 저는 작별이 싫거든요. 다만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기억의 방을 계속 지켜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이웃이 떠날 때 그분들도 담요에 추가해 주세요. 그렇게 계속 이어가 주세요. 당신이 하면 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억의 방벽에 제 이름도 하나 붙여주세요. 이옥자 마이너스 혼자였지만 마지막엔 외롭지 않았던 사람이라고요. 고마웠어요, 박선옥 씨. 당신 덕분에 제 인생도 담요 속에 남을 수 있게 됐네요. 이옥자 올림.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억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따뜻한 빛으로 가득했고 담요는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관리사무소에 부탁해서 작은 명패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옥자 마이너스 혼자였지만 마지막엔 외롭지 않았던 사람. 명패를 벽에 붙이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할머니 외롭지 않으셨다니 다행이에요. 저도 할머니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그날 이후 저는 할머니의 일을 이어받았습니다. 단지에서 누군가 돌아가시면 유족들에게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혹시 버릴 유품이 있으면 기억의 방에 기증할 수 있냐고요. 대부분은 기꺼이 내어주셨고 저는 그걸 정성스럽게 담요에 이어붙였습니다. 담요는 점점 커졌고 방명록은 글로 가득 찼으며
방을 찾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아? 이 일 계속하는 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힘들어. 오히려 의미 있어. 왜? 사람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 누군가 기억하는 한 그 사람은 계속 남아있는 거야. 남편이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옥자 할머니가 좋은 일 물려주셨네. 응, 정말 소중한 선물이야. 그날 밤 저는 기억의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을 켜고 담요를 바라봤습니다. 수십 개의 이름들, 수십 개의 삶들이 하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옥자 할머니도 저도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그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랑이었네요. 할머니가 혼자였을지 몰라도 할머니의 사랑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여기, 이 담요 안에, 이 방 안에, 그리고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남아 있어요.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담요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하실의 공기는 여전히 어두웠지만 그 안엔 따뜻한 온기가 흘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온기는 영원히 식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지금 기억의 방은 우리 단지에서 가장 소중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새로 이사오는 주민들은 꼭 한번 이곳을 방문하고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찾아옵니다. 담요는 이제 벽 하나를 가득 채울 만큼 커졌고 거기엔 100명이 넘는 이름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누군가 떠나면 그분의 흔적을 모으고 이야기를 기록하고 담요에 이어붙입니다. 그리고 가끔 새벽 3시쯤 되면 지하실로 내려옵니다. 촛불을 켜고 담요 앞에 앉아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잘 계시죠? 저 박선옥이에요. 오늘도 찾아뵙습니다. 그러면 촛불이 흔들리고 마치 누군가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이옥자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사람은 죽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기억하는 한 그 사람은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끝까지 기억하겠습니다. 이 담요에 새겨진 모든 이름들을, 모든 이야기들을, 모든 사랑들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혼자 사시는 이웃이 계신가요? 한 번쯤 안부를 여쭤보세요.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